가정에서 작은 용광로를 지어서 철강 생산을 하고 생산된 것들을 아니 그게 맞아? 들쥐, 모기, 파리. 나머지 하나는 뭘까? 바퀴벌레? 놀랍게도 아 전혀 생산성 없는 상황이라.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씨. 오늘 이 이야기는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마오쩌둥의 발상에서 시작돼. 1958년 당 전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중국이 7년 이내에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고 8년을 더 노력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선언했어. 이게 바로 이른과는 다르게 중국을 대우퇴시킨 마오의 대실체 제2차 5개년 계획 대약진 운동이야. 간단히 말해 중국의 농업과 공업 근대화를 이루어 중국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실행했던 거지.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내세웠던 산업화 방식은 기계보단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화 방식을 내세웠어.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이게 무슨 소리냐? 트랙터 한 대가 농민 100명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농민 100명이 트랙터 한 대 목을 한다는 아이디어인 거야. 아니 그게 맞아? 그치, 정말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발상인 거지. 먼저 대약진 운동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은 바로 철강 생산이었어. 대체 왜 첫째가 철이었던 걸까? 산업화 때문에? 그렇지. 철은 산업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이기려면 철강 생산이 중요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어. 근데 중국은 제철소를 지을 만한 돈도 기술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인민들한테 떠넘겨버렸어. 가정에서 작은 용광로를 지어서 철강 생산을 하고 생산된 것들을 나라에 제출해라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때 만든 홈메이드 용광로가 바로 토법고로야. 전국적으로 100만 개가 넘는 토법고로가 만들어지고 중국 인민들은 철강 생산에 일어났던 거지. 그래서 1959년에 중국은 철강 생산량 1위를 달성해. 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말이지. 그건 왜 수치상이야? 왜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철이었거든. 그냥 평범한 중국의 인민들이 철강 생산 경험이 있겠어? 중국의 인민들은 단지 더 많은 철을 생산하기 위해 밥솥과 숟가락, 젓가락 따위의 고철을 원시적 용광로에 넣었던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불순물이 잔뜩 들어간 쓰레기 같은 철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산된 불순물이 잔뜩 들어간 저질철은 마오쩌둥에게 잘 맞는 강철로 둔갑해서 보고되었어. 마오쩌둥은 나날이 급증하는 강철 생산량을 보면서 시골에서 만든 용광로들로 이만큼 강철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서구 열강은 왜 큰 돈을 들여 큰 제철소를 만드는 것인가 의문스러워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거지. 좀 윗선에서는 현실 상황을 모르고 수치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할당량을 부여해. 아니 이게 되는 게 맞아?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중국 인민들은 농기구 그리고 트랙터 같은 농기계들도 토목골 안에다가 모조리 넣어버렸어.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 철을 생산하는 건데 원래 있던 농기구로 쓰지도 못할 고철을 만들어버리는 전혀 생산성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럼 이제 다른 정책도 한번 봐볼까? 자, 봐봐. 이건 중국이 58년에 실시했던 제4해 운동의 포스터야. 4개의 해로움을 박멸하자는 뜻이지. 들쥐, 모기, 파리. 나머지 하나는 뭘까? 놀랍게도 참새야. 이게 어떻게 큰 실책이 되었는지 이제부터 설명해줄게. 이번엔 마오쩌둥이 직접 농촌 현지 지도를 하러 가. 그때 마오 주석은 참새가 막 날아와서 곡식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게 돼. 그걸 보더니 마오 주석이 한 말이 뭔지 알아?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 한마디가 전국적으로 참새는 들쥐, 모기, 파리와 함께 4대 해로움으로 지정이 돼. 그래서 4가지 해로움을 박멸하자는 제4의 운동에 의해서 모든 인민들의 표적이 되지. 사실 인민들도 참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 왜냐면 자신들의 식량을 빼앗아 가니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청난 수의 참새를 없앴게 된 거야. 그렇게 참새는 1958년에만 약 2억 1천만 마리가 사라지고 그 결과 참새가 천적이던 메뚜기 등의 각종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은 대흉년 그리고 대기근이 펼쳐져. 결국 마오쩌둥이 시도한 대약진 운동은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에 상명, 하복으로 운영되는
독재 체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어. 당시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한 전문가들은 나라의 성장을 막는 자들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입을 다물어야 했지. 결국 마오쩌둥은 정치적 입지가 좋아지고 국가주석을 사임하게 돼. 하지만 이후 다시 중국의 경제 상태가 이렇게 회복되자 다시금 정계에 진출해서 1966년 문화대혁명이라는 희대의 삽질을 한 번 더 하게 되지. 물론 이건 언젠가의 다른 이야기지만 말이야.